아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필현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다음 주 월요일, 즉 3월 2일입니다. 3월 2일로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마감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즉 CPSP로 알려져 있죠. CPSP, 즉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입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쓰일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캐나다 정부는 이 CPSP 사업으로 작년 8월에 이미 여러 업체들로부터 그 어플라이 프로포즈를 받아서 딱 두 군데, 두 나라, 즉 한국의 장보고 잠수함 한화 오션에 출품한 장보고 잠수함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CD212형 딱 두 나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막강한 세계적인 잠수함 회사인 막강한 프랑스의 나발 그룹의 잠수함과 일본의 잠수함, 스페인, 그다음에 스웨덴 잠수함들을 모조리 낙마시키고 오직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딱 두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면 이건 단순히 캐나다의 잠수함 획득 사업이 아니라 캐나다 획득 사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송은 캐나다에서 CPSP 60조를 함으로써 수주를 함으로써 캐나다 정부는 뭘 노리냐 하면 캐나다 산업 구조 전반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캐나다 잠수함 60조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 전반적인 방산산업 그리고 국내 교통 인프라 사업까지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캐나다 정부의 속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작년 8월부터 많은 매스컴에서 이미 이슈가 되었다시피 이게 왜 이렇게 캐나다는 이걸 오래 하나 싶은데 사실 캐나다 정부는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이 캐나다 정부가 이미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었죠. 그때 한국에 와서 마카니 캐나다 총리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예전에 대우조선이 이제 옥포 조선소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 거제 사업장까지 방문했고 그 후로도 최근 지지난주까지 캐나다 자원 획득 장관 등 많은 장관들, 강요들이 한국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에서는 우리 국내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 한국의 하나오션의 장보고 배치2 잠수함 3,500톤급의 디젤 추진 잠수함, 재래식 추진 잠수함은 세계 최대급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고 잘하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아주 많은 그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11월에 독일 측에서 캐나다에 폭스바겐 자동차 진출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 그러니까 많은 그 디펜스 버짓, 유로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캐나다의 EU 시장,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 시장에 진입 등 많은 오퍼를 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고 저도 방송을 그때 내보냈었어요. 작년 11월, 12월 유튜브 생방을 할 때, 우리가 독일한테 쉽지 않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다가 1월부터 우리 정부가 아주 총체적으로 국가 패키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했어요. 그래서 이 현대 자동차를 비롯해서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국가 패키지를 완전히 들고 다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벌써 이제 2월 25일이 됐는데 이 한 달 반 이상 많은 캐나다 강요들이 또 다시 한국의 한화의 거제 사업소를 방문했고 또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사업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균형추가 독일에서 지금 한국으로 살짝 넘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취재원은 우리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지난주, 지난주 그리고 사실은 어저께까지 우리 업체 측 뭐 두 군데 중에 하나겠죠. HD 현중 아니면 하나오션인데 같이 또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실무자들끼리 이제 대화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야,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물론 이제 저도 취재를 했죠. 캐나다 현지, 그 오타와라든가 이쪽 캘거리, 그 다음에 이쪽, 이 캐나다 동부 해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엘버타,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이제 영국, 프랑스 계열이 많은데요. 이민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잠수함 사령부들이 있어요. 대서양 애틀랜틱 그 서머린 전략 사령부도 있고 캐나다 그쪽에서 우리 많은 그 교수들도 가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그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현지 뉴스 언론 매체를 다 봤거든요. 봤는데 이 확실히 작년 11월, 12월에 독일에 기울었던 현지 언론들도 확실히 우리 쪽에 유리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 유리하다는 얘기는 없는데, 확실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관심이 많고, 이 한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 현대 자동차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독일 쪽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뭐냐면, 독일의 이제 국민차는 폭스바겐 아닙니까? 세계 지금 거의 도요타 다음에 폭스바겐 우리 현대차 그룹인데,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 세계 2위입니다. 글로벌 프로덕션 생산량으로 하면요. 800만 대가 넘으니까. 폭스바겐이 작년, 재작년에 중국 사업에서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지금 현대차 그룹에 밀립니다. 생산이. 근데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니 뭐니 좀 많이 지금 밀려서 사세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걔네가 신규 공장은 어렵겠다고 이미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사에도 내보냈지만 폭스바겐은 그래도 좀 나은 게 이 캐나다에 이미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죠. 가솔린 하고 이제 디젤인데 캐나다 정부 자체가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달리 가솔린, 디젤의 내연기관보다는 캐나다 정부 자체가 유럽하고 비슷하게 이 친환경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차나 아니면 적어도 하이브리드 이상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상의 아주 친환경 그 차, 요즘은 이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원해요. 근데 이 폭스바겐은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라인이 되게 약합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점이 좀 우리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거기 우위가 있고 요번에 CPSP 사업에서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60조 잠수함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캐나다 정부가 획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이랄지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를 베네피트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캐나다 정부라 그래도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60조면 뭐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우리나라 올해 작년 아닙니다. 올해 우리나라 총 국방 예산이 67조거든요. 그 한 해 총 들어가는 국방비에 해당하는 돈을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의 예산을 붓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다음 주 월요일 3월 2일 하나오션이 최종 보고서를 내고 제출합니다. 캐나다 정부에. 그 다음에 독일도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가 독일 정부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어제까지 이제 그 현장 취재 결과 그러면 1차로 이제 그 보고서를 갖고 캐나다 정부가 걔네도 이제 캐나다 정부도 산업계 그다음에 각 그 사회 부분 그다음에 걔네 그 간접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작년 말까지도
올 하반기 한 9월 정도 된다고 제가 작년 유튜브에도 그렇게 생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앞당겨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업체에서 그 업체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인터뷰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확히 언제 그거는 캐나다 정부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모르는데 일단 작년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9월 이거보다 훨씬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훨씬 당겨진다. 그래서 그게 지금 6월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심지어 5월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보면 저도 실제로 국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요. 제 자신이 1차 우선 협상자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계약이 끝까지 갈 확률이 사실상 50%가 훨씬 넘어요, 사실. 그러나 이 방산의 경우는 그걸 갖고 이 원청, 그러니까 이 계약을 제시한 그 프로포절 측에서 그걸 갖고 또 바게닝이라고 하죠. 바게닝. 그거 갖고 협상을 해서 1차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떨어진 측에 세컨드 러너의 또 다른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계속 붙여서 극적으로 이제 올려가죠. 그러나 1차 우선 협상자가 뽑혔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2차 대상자한테 야, 1차에서 이렇게 오퍼가 왔는데 과연 니네가 이걸 매치시킬 수 있느냐? 근데 2차 대상자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1차 대상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널 컨트랙트 최종 결정이 뭐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거는 진짜 뭐 9월 이전에 완전히 선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 보면 3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우리 하나오션하고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에서 제출을 캐나다 정부에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1차 우선 대상자 선정이 6월 이전에 되면 우리 한국 측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 지금 212CD형이 지금 2,500톤급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오션의 장보고2 장보고 3 배치 2 최신형 함입니다. 3,500톤급 이상의 수중 발사 탄도탄 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티센크루프는 그 성능이 없어요. 그 기능이 없어요. 근데 장보고는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장보고가 만약에 올해 1차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독일 티센크루프가 그걸 보고 자기네가 1차에서 떨어졌다 생각하면 한국 측에서 어떤 오퍼가 났는가 걔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파악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는 특히 캐나다 해군은 2차 대전 이후로 독일 해군하고 대서양에서 소비에트 시절에 냉전 시절부터 해가지고 미 해군과 함께 대서양상에서 엄청나게 합동 작전을 같이 했어요. 보면은 독일의 킬 그러니까 하데베 예전에 하데베죠. 유보트 만든 하데베가 지금 티센크루프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캐나다 해군이 그쪽 가서 정비를 받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캐나다 해군이 요번에 교체하게 되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이 영국제인데 영제하고 독일제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영국하고 독일 킬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킬 그 유보트가 얼마나 미국에서 영국으로 한 수송선단을 괴롭혔습니까? 그 폭격도 엄청나는데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캐나다는 독일하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그 해군들끼리 막역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하나오션의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이 1차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자기네가 독일 측은 자기네가 왜 떨어졌는지 그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합니다. 걔네가.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바로 6, 7월에 독일의 국가 패키지로 아마 우리 한국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함께한 국가 패키지에 버금가는 것을 역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카운터 프로포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6월, 7월까지 역 프로포즈를 안 하면 제가 생각에는 8, 9월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장보고 3가 사실상은 우리 그 제품상으로는 그 하드웨어상으로는 이 TKMS의 212 CD형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성능상으로는. 그러나 이 크기 때문에 소음에는 역시 이제 피탄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중으로 갈 때 선체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소음, 노이즈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신형 배터리가 또 탑 디젤 엔진하고 같이 컴바인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전 시에는 소음을 극도로 줄일 수 있는 또 방안이 있어요. 또 아마 캐나다 쪽은 아마 더 그 성능을 개량한 것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 해군 측에서 그다음에 독일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측의 장보고 3는 일단은 작전 환경이 태평양이다. 태평양은 사실 대서양의 몇 배 큰 사이즈 아닙니까? 그리고 심해로 들어가면 그 소음 자체가 그 소노브이라고 공중이라든가 인공위성 탐지가 거의 어려워요. 일단 물수중으로 들어가면 이 태평양 자체가 수심도 깊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서양에는 수중 레이더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냉전 기간 네이토 미국을 비롯한 네이토 동맹과 유럽 동맹과 미국, 캐나다, 유럽 동맹이 설치해 놓은 해저 케이블, 그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 소련과 동맹, 그 소련의 동구 유럽 쪽에 설치해 놓은 그 수중 레이더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 상에서는 사실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음, 저소음이. 그걸 MVH라고 하는데, Noise, Vibration and Harshness라고 그러죠. 노이즈, 소음, 바이브레이션, 진동, 그다음에 하시니스, 떨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지역이 바로 대서양의 작전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나간 얘기지만 작년 이제 그 폴란드에서 잠수함 오르카 계획에서도 스웨덴의 A26 형태 26 타입 A26이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잠수함 자체 되게 적어요. 2,000톤급 미만이고 한 7, 800톤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극도로 소음을 줄여줘요. 줄여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아셔야 될 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지금 그 스웨덴의 A26이 아직 시제품만 있지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설에는 그게 그 공고가 폴란드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은 그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고 일단은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이쪽으로 캐나다 CPSP로 너무 집중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일단 설계상으로 보면 우리 장보고가 폴란드에서 그 우리가 그 승리하지 못했던 거는 일단 소음 문제가 컸었어요. 소음 문제가 컸어가지고 그러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그 대서양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설계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을 훨씬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합을 할 때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는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부 쪽에서도 작년까지는 45대 뭐 한 55로
독일 쪽이 유리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도 그렇게 내보냈었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정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50% 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용산 쪽에서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카더라 통신이 아닙니다. 정부 측 사이드고 그다음에 우리 서플라이어 사이드입니다. 우리 그 업체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나 취재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그리고 캐나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가 이 대서양 구간하고 태평양하고 미국하고 작전 환경이 똑같아요. 이 나라가.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자원하고 그다음에 군사력이 굉장히 소국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그걸로 보면 영토만 우리보다 엄청나게 컸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캐나다도 그리고 해군이 중심입니다. 육군하고 공군보다는 해군이 중심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해군 쪽을 분명히 강화할 건 틀림없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CPSP 캐나다 초계 잠수함 60조짜리가 되면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조 자체가 이게 한 해가 아니라 이제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뭐 평균하면 6조입니다. 6조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150조 방산 수출액에서 그렇게 큰 사이즈라고 볼 수는 없죠, 솔직히. 그러나 이거를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캐나다 일단 CPSP 60조가 된다 하면은 그 후속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도 트럼프가 아닌 공화당의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다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미국, 캐나다, 미국 관계가 예전처럼 복원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요번에 구조적으로 캐나다 CPSP 60조짜리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 방산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잠수함은 수중 무기 체계 아닙니까? 근데 수상 무기 체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체해야 됩니다. 캐나다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프랑스도 일부 있지만 저쪽 동부 쪽은 이제 또 프랑스 쪽이었지만 불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로 이제 영국 쪽하고 이제 그 무기 체계니 그다음에 산업 기반이니 이런 것들을 영미 체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영국은 산업 인프라 자체가 뭐 붕괴됐다는 거는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근데 미국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미국에 의존했던 그 디펜스 쪽 많은 방산이나 방어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상함 쪽도 이제 대폭 물갈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요번에 해저 잠수함 사업을 통해서 걔네 이른바 이제 캐나다 해양 방산이죠. 캐나다 해양 방산에 MRO, 건조, 뭐 정비, 창정비까지 건조부터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배를 짓는 것부터 이제 정비, 창정비까지 수리, 정비까지 리페어까지 지금 다 그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캐나다가 요번에 하면서 그래서 그동안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우리 그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중 HD 뭐 현대중공업은 수상함 건조로는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웬만한 뭐 구축함,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MRO를 지금 뭐 한국에 맡기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인프라가 거의 붕괴됐어요. 지금 동부 필라델피아 하나오션이 작년에 인수한 그 필리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진짜 형편없습니다. 한화가 지금 그거 인수하고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아마 하나오션 주가도 오히려 인수를 해놓고 오히려 이거 깨지지 않는가 하는 상당한 그 우려가 있었어요. 저도. 물론 뭐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만 지금 뭐 조금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 갖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나오션이 그 후로 더블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판단을 하거든요. 시장, 이 마켓. 마켓이 판단하는데 우리 마켓에서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완전히 탈바꿈해서 결국 미국 해군의 그 발주를 받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방산 시장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한 해 국방비가 미국의 한 해 국방비가 작년에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1,000조 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1년 방위비가 작년에 60조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이거 거의 뭐, 이건 뭐, 거의 17배 가까운 그 세계 최대 그 방산 시장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그 방산, 그러니까 1년 방위비가 그렇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뭐 그 정도, 뭐 어마무시하겠지만 거기에 그러나 방산 시장은 사실 미국의 방산, 미국의 단 한 나라, 미국 한 나라의 방산 그 매출 시장은 아마 탑 2부터 탑 10까지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의 방산 시장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큰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요. 한화 필리 조선소가 지금 한화에서는 그걸 심지어는 뭐 2배, 3배가 아니라 10배까지 향후 늘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타임 라인이 언제까지 10년인지 20년 후까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 그룹의 어떤 그 액션의 신속성을 볼 때는 아마 그 10배 정도는 아마 10년 내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주시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틈틈이 주식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비록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주식으로 이제 IR 담당해가지고 이제 실장도 하고 임원생활을 했지만 사실상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나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보고를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현재. 근데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한화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까? 걔네를 보면 삼형제라 그래요. 하나는 하나 오션이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잘 아시다시피 K9과 갖가지 이제 미사일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쪽은 좀 단거리 개통해 미사일하고 함대지, 지대공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천무 같은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지만 얘네가 좀 중첩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 시스템은 현재 무인화 작업, 무인화 무기 체계를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무인화가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티라고 이제 군사용어로는 간단하게 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an and Unmanned Team이라 그래가지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하나 시스템에서 하고 특히 요번에 이제 고무적이었던 거는 제가 지난번 한번 전시회 때 가가지고 하나 시스템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고도 중고도 중저고도 위성을 하나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현대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탱크 킬러가 바로 드론 아닙니까? 탱크 장갑차 기갑의 킬러가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드론이잖아요. 그래서 러우 전쟁에서 파괴된 이제 바로 이제 어제 2월 24일이 4년 전이 2022년 2월 24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로서 만 4년이 지났어요. 러우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게 4년 전 어저께였습니다. 2월 24일.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계속 기사를 이제 관련해서 내보냈는데요. 자세한 거는 제 온라인 기사 제 이름을 넣으시면 뭐 금방 뜹니다. 네이버나 뭐 구글에 한번 보시면 상세하게 좀 온라인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러우 전쟁에서도 보시면은 킬러나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 모든 기갑파 차량
아머드 퍼스널 캐리어 APC나 탱크, 메인 배틀 탱크 이런 거에 대한 킬러가 바로 드론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러우 전쟁 지난 4년 동안 파괴된 장갑차까지 하면 탱크 장갑차는 15,000대가 넘는답니다. 그중에 70% 이상이 알려진 것만 그래요. 70% 이상이 드론에 의해서 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드론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제가 좀 길게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드론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게 위성이지 않습니까? 그 위성이 바로 고도 위성이 아니라 드론은요. 저궤도, 중궤도 위성을 사용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이 전무한 부분이죠. 우리가 거의 미군에 거의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지금 그 하나 시스템에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개발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차대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잠수함, 수중병기부터 수상병기, 그다음에 지상병기, 항공 이 모든 무기 체계가 연동되는 게 바로 네트워킹 시스템이거든요. 현대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제1순위가 뭐냐면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 이 네트워킹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킹이 좋으면 심지어 구식 무기도 그게 현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겁니다. 옛날 구형 소나타, 자동차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형 소나타가 최신형 소나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 소나타 플랫폼에 최신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차량 조절 장치, ADAS 시스템 이런 것들을 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율주행 붙이면은 그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물론 이제 개조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그러나 그런 뭐 1, 2천만 원짜리 소비재형 그런 모빌리티, 자동차 모빌리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구형 무기 체계 자체도 이러한 멀티 시스템을 붙이면 네트워킹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배틀필드, 전장에서의 전력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 새틀라이트 시스템, 특히 저궤도, 중궤도, 이 위성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전작권 문제까지도 이제 연결되는데, 그러면 너무 오늘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한화 오션의 지금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그 삼형제는 아마 당분간 가는데 변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요번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최종 CPSP, 커네디언 패트롤 서머린 프로젝트 60조짜리 이게 최종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캐나다 현지에서 이제 그 보고서, 그 다음에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 잠수함, 타입 212 CD형 그 최종 보고서도 이제 국가 패키지로 독일 정부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요. 그러면 현지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슬슬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국가 패키지에 우리 캐나다 CPSP에서 이런 국가 패키지를 제안했다더라. 독일 정부와 독일의 TKMS 그룹에서 커네디언 패트롤 CPSP 사업을 위해서 이런 국가 패키지를 제안했더라. 이런 것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여간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매일매일 저는 외신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쪽하고 캐나다 쪽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네이버 뉴스라든가 미국의 네이버 뉴스는 그걸 거의 총합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많이 보는 건데, 그 다음에 미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라고 걔네도 세계적인 방산 레포트 연구기관인데 걔네도 위클리처럼 매주 나옵니다. 그 레포트가 분명히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계속 제가 기사를 체크해서
지면은 한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린다 하더라도 약속 못 드리지만 지면은 오면 좋은데 근데 지면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많고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또는 아시아투데이 제일 좋은 건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신 게 가장 좋은데요. 거기서 제 이름 석자 넣으시면 그 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 캐나다 CPSP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지금 레포트가 어떻게 되고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더라. 그거 업데이트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우선 협상자에서 우리가 만약에 독일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되면은 하나오션 주가는 물론이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까지 다 파급이 효과가 옵니다. 때문에 이 특히 요즘에는 뭐 하나그룹 삼형제에 대해서 주식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 아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른 어떤 그런 그룹보다는 우리 그룹에 속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주시를 해주십시오. 제가 하여간 그 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제출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외신에서 그 커버가 되니까 물론 이제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갖가지 루머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차원에서 저도 이제 이쪽에서 오래 했으니까 어떤 게 페이크고 어떤 게 가짜 뉴스고 어떤 게 좀 신뢰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있어요. 미국의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신뢰성이 높고 특히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나오는 그런 레포트들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독일하고 캐나다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로컬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뉴스는 생각보다 이렇게 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미국 쪽이나 영국 쪽에서 영미권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갖고 상당히 그건 중시 체크하고 제가 그건 하기가 빼뜨리지 않을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해온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일정표를 한번 PD 그 일정표를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일정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좀 나옵니다. 우리 페이지가 요거 나왔는데 이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한글본으로 하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요. 해가지고 했는데 요게 지금 캐나다 서머린 프로젝트 CPSP 타임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이제 지금 획득 발주부터 이제 획득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좌측부터 보시면 September 2024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그 CPSP 2024년이죠. 2년 전인 그 2024년 요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요 장을 갖고 하겠습니다. 요걸 보시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9월에 이제 그 정보 요청 RFI를 이제 각국에 보냈어요. 각국에 보내가지고 아시다시피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무려 이제 한 7개국에 보내가지고 했는데 정말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업체들이었어요. 그 7개 업체가. 일본의 MHI, 미쯔비시 헤비 인더스트리 얘네는 뭐 1차 대전 때부터 정말 엄청나게 큰 회사였죠. 그다음에 미쯔비시하고 카와사키 헤비 그러니까 카와사키 중공업화 2차 대전 미 해군의 일본 해군의 중추적인 회사들입니다. 이게 전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잠수함을 요청을 했는데 이 잠수함들이 솔직히 굉장히 소음도 적고 굉장히 그 하이브리드로 굉장히 진일보한 잠수함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국내 정책적 제약
그러니까 무기 수출 못합니다. 얘네 현재 헌법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 사나이 수상, 일본 수상이 그 헌법을 지금 바꾸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무기 수출, 그러니까 보통 국가와 대해서 무기 수출 시작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일하고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본하고 경쟁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방산업체들이 쉽지 않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캐나다 이 CPSP를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요번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어쨌든 간에 일본은 현재 그 다른 게 아니라 국내 정책적 제약 때문에 이게 실패를 했어요. 피디님, 그거 페이지 2로 다시 바꿔주시겠어요? 요거 다.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 일본의 이제 대경급 MHI하고 이제 카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 얘네 이제 정책 제약으로 안 됐고, 네, 프랑스의 나발그룹. 야, 얘네는 진짜 이 바라쿠다 같은 게 이게 핵잠수함이거든. 핵잠수함. 핵 추진뿐만 아니라 핵무기 얘네는 그 핵 추진뿐만 아니라 뉴클리어 프로폴전뿐만 아니라 뉴클리어 수중 핵폭탄 탄도탄을 장착하고 다니는 게 이 나발그룹이에요. 나발그룹은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톱티어라고 얘기하는데 미 원자력 핵무기 탑재, 그러니까 SLBM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핵잠수함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만들고 있는데 미국하고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바로 이 나발그룹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을 안 만들죠. 걔네는 핵잠수함만 만듭니다. 미국은. 근데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요 핵잠수함이 참 특이한 잠수함이에요. 이 나발그룹의 핵잠수함이 지난번 세종연구소 이제 정성장 부소장하고 나와서 프랑스 함불 핵잠수함 이제 협력관에서 제가 유튜브를 정성장 박사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정 박사가 프랑스에서 오래 있었어요. 공부도 거기서 하고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한번 편하신 시간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나발굴이 그렇게 아주 이 formidable, 굉장히 강한 이 제조업체인데, 얘네는 왜 캐나다 정부가 얘네를 왜 디클라인, 왜 얘네를 기각시켰냐면 이 딜리버리 리스크, 그러니까 이 제작하고 공급하는 데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이 프랑스 나발그룹 다 좋은데. 이거 언제 계약을 해서 뭐 3년 내에 초도함 배치하고 5년 내에 이게 12척 중에 2척 제시하고 5년 내에 3척 해서 총 5척을 5년 내에 한다. 이런 걸 계약해도 이 프랑스는 이게 개런티가 안 됩니다. 항상 그래였어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스웨덴은 지금, 스웨덴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런 딜리버리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껴버린 거죠, 캐나다 정부가. 이건 마치 폴란드가 걔네 지금 굉장히 긴급했던 K2 전차,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했던 메인 배틀 탱크, 그 기갑 차량을 T계열, 소비에트 계열의 기갑 차량을 전부 우크라이나에 줬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급하게 그걸 떼와야 되는데 독일의 클라우스 마페이사에서 만드는 레오파드 전차를 지네가 준다 그랬어요. 원래는 폴란드가 그걸 믿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22년 말에 한 대도 공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독일 내 폴란드가 알아보니까 클라우스 마페이 공장의 전차 제조 시설 자체가 거의 붕괴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독일 육군, 그 막강했던 전차의 독일 아닙니까? 독일 축구를 전차군단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뭐냐면, 이 폴란드가 독일한테는 엄청나게 당한 게, 바로 전 세계에서 독일 아이들한테 제일 당한 게 폴란드거든요, 역사적으로. 제가 유럽에 오래 있었잖아요. 영국에 12년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에도 1년을 근무했어요. 그 MTU하고 그 이제 프리드리히 아펜이라고 그 독일 전차. 제가 K1 ADD 있을 때 거기가 있었잖아요. 1년 동안 연수 받는데. 그때가 88, 그때만 해도 독일 막강했죠. 그러나 독일이 산업이 붕괴되기 시작한 게 90년에 냉전이 끝나고
평화 모드 들어가면서 30여 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애들이 이상하다? 22년도에 독일 애들 말을 듣고 믿고 폴란드가 사용하던 소비에트 T계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다 줬거든요. 진짜 다 줬어요. 다. 몇 대 남기고. 독일 애들이 한 대도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2022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되고 막 우크라이나 엄청나게 점령당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겟은 폴란드다. 폴란드 급한데요. 레오파드 인마들이 그 하나도 그거 못 춘 거예요. 이 전차를. 폴란드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야, 역시 독일 놈들 믿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2차 대전 때 우리를 학살하더니 또 이 거짓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쫙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가 있어요. 미군이 이미 폴란드에 주둔하고 시작했거든요. 미군이 지금 폴란드에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는 연대급이었는데 지금 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독일하고 영국에, 독일 주둔, 영국 주둔 미군이 많거든요. 그 미군들을 트럼프가 돼서 다 빼거나 폴란드로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국의 미군 장비, 군사 장비하고 호환되는 게 독일 장비가 아닙니다. 바로 영국 장비도 아니에요. 영국도 파운드와 걔네도 우리 같은 CGS 단위가 아니라 MKS 단위를 써요. 독일은 또 NKS, 미국같이 우리와 같이 NKS 단위를 쓰는데 포탄도 같은 155mm 약간 틀립니다. 그 형이 저는 잘 알죠. 왜냐면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폴란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러면, 근데 미국은 또 공급할 능력이 안 됐잖아요. 그때 155mm 포탄도 미국 거를 재고를 줬다가 안 되니까 우리 풍산 거를 미국이 사서 미국 재고로 넣고 미국이 재고로 갖고 있는 걸 우크라이나에 넘긴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비슷한 게 우리 거잖아요. 제가 ADD 있을 때 미국 스펙을 그대로, 그 스펙이 뭐냐면 밀 스펙이에요. 미국 그 방사 무기 체계의 스펙, 그러니까 설계 사양이 우리는 그대로 미국 걸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 거하고 같이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동맹 아니에요. 한미 동맹. 그래서 무기 체계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IFF 장치라 그래요.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Friend, 친구냐, Foe, 적이냐. Identification,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IFF라고 그러거든요. 피하 식별 장치가 우리하고 미국은 바로 호환이 됩니다. 인터오퍼러빌리티 바로 호환이 돼요. 군사적으로. 독일하고 영국 거는요. 시스템 채널하고 레이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한국에 물어본 거죠. 네 우리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현대 로템은 상황이 굉장히 적자였어요. 엄청난 적자였어요. 로템이 철차가 주요였고 그 전에 이제 컨테이너 이제 옛날 현대 전공이니까 창원에. 아, 그런데 그 제안을 듣고 현대차 그룹이 어떤 데입니까? 추진의 현대 아닙니까? 추진의 현대. 무조건 하는 거예요, 현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폴란드가 K2 전차에 우리가 쓰던 거, 그러니까 부산에 창 정비 공장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넘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급하다, 없다. 폴란드는 정부에서 그랬어요. 그 두다 대통령이 안제이 두다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그것부터 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대충 굴러가고 솔스만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 정비 있는 것부터 그냥 넘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990대 계약을 했고 작년 8월에 25년 8월에 폴란드 안제이 두다에서 또 다른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43세의 젊은 그 폴란드 대통령이 됐거든요. 어제 기사로 제가 내보냈는데 이 폴란드 그 새로운 대통령이 43살짜리 그 대통령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현대 로템의 2차 계약 180대분의 2차 계약을 자기가 된 그 다음 주에 해버렸어요. 승인을 해버렸어요. 쫙. 대단하죠. 독일제는 이제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폴란드에 새로 작년 8월에 취임한 그 젊은 대통령 그 양반은
그래서 그분은 미국하고 가겠다는 걸 공공연히 얘기를 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여기 나옵니다. 예, 이제 어제 이제 러시아의 무자비한 침공 4년 차 이제 오늘로서 5년 차에 들어갑니다. 5년 차 D+1이 되는데 폴란드 대통령 핵 프로젝트 지지 여기 나오는데 좀 내려주시면 이제 사진도 나옵니다. 그 폴란드 대통령 이제 취임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제 취임 사진도 나오는데 이 친구 대단합니다. 이 친구가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이제 참 계속 폴란드는 미국하고 가면서 한국의 K방산하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요것도 개짜가 계속 오늘 어저께 오후에 이제 온라인 기사를 올렸는데 계속 폴란드 이쪽도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K방산에 폴란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K방산 최대 수출국이 폴란드거든요. 그래서 현대 로템은 지금 그 이용배 사장이 재침을 해서 정말 저도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용배 사장이 한 게 바르샤바 근처에 폴란드 국영 그 무기 사업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현대 로템하고 같이 합작해서 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 어느 정도 다 됐고요. 거기서 K2PL이라고 해야죠. K2PL 폴란드의 PL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요 파워팩 엔진이나 미션이나 그 다음에 화포 120mm 55 구경장 현대 위아에서 공급을 하게 되죠. 이런 거는 상당 기간 그 CKD 수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현지에서 제작을 해서 부품 모듈로 해가지고 폴란드에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는 그것까지 이제 국산화를 요구를 할 거고 그거는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절충 교역상 오프세트 트레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그거 생산하라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야, 구피려, 너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걸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면서 이제 우리는 시간을 주면서 걔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라인을 이관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K3에 들어가요. K3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K2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거 업그레이드를 이 K2 PL이 우리 군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방어 효과가 훨씬 튼튼하고 대신 중량이 높고 중량이 훨씬 많이 가고 방어력도 굉장히 커서 중량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K2PL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폴란드는 지형이 평탄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크루징이 좋기 때문에 한번 가속이부터 쫙 나가요. 우리나라 지형이 뭡니까? 한반도 자체가 특히 전방 쪽은 다 마운티너스예요. 그래서 토크가 중요하거든요. 팡 튀고 가는 게. 크루징이 안 돼요. 그래서 중량대 마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량대 말이 너무 빠릅니까? PD가 좀 슬로우하게 하려는데 어쨌든 중량대 마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량대 마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톤수가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 요격지대가 많고 보병이 같이 갈 수가 있고 우리 작전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형 정찰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 아이들은 전부 다 고정 진지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망이 이미 기존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K2PL형처럼 막 60톤이 넘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K2의 일반 생산 라인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관을 시키고 그 자리에 우리 군에서 소요하는 K2의 개량형을 이제 계속 만들면 됩니다. K1에 지금 1000대에 해당하는 K1의 E 타입, 그것도 계속 이제 성능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K3 130mm 대구경포로 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로템하고 취재도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R&D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잠수함 얘기 나왔다가 폴란드까지 가게 됐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일단 저희가 지상무기 체계 나가면서 공장도 짓고 유럽,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에 우리의 거기에 스태핑 스톤, 그러니까 우리 교두보가 됩니다. 상륙 작전을 하려면 상륙에 어디 적지역에 상륙을 하려면
교두보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처럼. 그 교두보가 폴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하고 한국은 향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케어를 해주고 우리도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유럽에 폴란드가 있다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캐나다하고 미국, 그다음에 남미가 있지 않습니까? 남미는 이제 HD 현중에서 잠수함 수출하고 수상함도 수출을 잘 하고 있어요. 하나 오션이 요번에 캐나다 60조짜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북미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는 60조가 뭐, 야, 너 이거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캐나다 잠수함 얘기지만 잠수함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60조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마감을 하는, 하는 최종 사업 보고서를 하고 5월이나 6월에 우선 협상자가 되기를 우리 모든 우리 아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기원을 합니다. 기원을 하고, 그 사이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물론 이제 독일 현지 뉴스도 있죠.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속 제가 보고 드릴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서 수시로 보고 드리고요. 특히 이제 캐나다 쪽에 이제 그 전략적 지점이 왜 중요하냐. 유럽에 폴란드가 있다면 아메리카에 캐나다가 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돼야 앞으로 우리 한국이 글로벌 톱4, 방산 시장의 글로벌 톱4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톱10 안에 겨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막 방산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수출 많이 했어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결국 뭐 작년에도 우리가 순위가 9위, 10위뿐이 안 돼요. 사실은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숫자로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습니다. 근데 그게 그나마 우리가 뭐 30위권에서 10위, 9위까지 간 게 폴란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요번에 캐나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향후 아마 3, 4년 내에 글로벌 톱4까지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 3인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 상반기에 결정되는 우선 협상자 대상의 하나오션의 캐나다 CPSP 60조 사업이 된 게 그 돈은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되는 게 그만큼 임팩트가 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면은 하나그룹, 하나 삼형제의 그 주가 자체가 리레이팅 되면서 시가총액 자체가 그냥 더블이 될 거예요. 얘네는 더블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혜가 스핀오프라 그러거든요.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지상무기, K 지상무기 체계, K 항공까지 다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요, 북아메리카인 캐나다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도 이제 거의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미국도 어려워요. 지금 그 국내 그 방산 인더스트리, 디펜스 인더스트리 쪽에 기반이 잘 보셨잖아요. 작년에 필리 조선소가 여기 얼마나 형편없이 됐습니까? 필라델피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말을 못해요. 필라델피아는 그만큼 마약 중독자도 많고 그 조선 기자재 뭐 협력업체 다 도산했어요. 걔네가 지금 하나가 가면서 10배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 10배 키워봐야 우리 거제 사업장이나 저기 울산조선소에 그 10배 키워봐 거기 근접도 못할 정도로 피폐화돼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인프라가. 그래서 캐나다를 요번에 먹어야 미국도 먹고 우리가 남아메리카지 먹고 그러면 글로벌 톱4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남아, 필리핀 지금 잘하고 있죠. 우리 방산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뭐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뿐이 갈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어려워요, 걔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번 캐나다 CPSP 60조 사업에는 우리 현대차 오늘 얘기를 많이 준비를 했지만, 현대차에 지금 지난주 얘기를 해보니까, 캐나다 상무장관도 자동차가 꼭 들어오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갔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근데 현대차 아시지 않습니까? 캐나다 브루봉 공장에서 92년도 철수했잖아요. 그 캐나다에 들어가기는 제가 보기엔 솔직히 어려워요. 저도 그쪽 뭐 임원생을 했지만, 근데 독일은 폭스바겐이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을. 그러나 캐나다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청정 에너지, 최첨단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걸 원하거든요. 현대는 수소차 인프라가 제가 보기엔 전 세계 1위입니다. 기술이 전 세계 1위예요, 현대가. 물론 도요다도 수소차가 마이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실제 차도 생산하고 있고 하지만 도요다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그 수소 인프라 사업에 상당히 그동안 10여 년간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날아가서 비밀리에 날아가고 공항에서 그 포착이 됐죠, 카메라에. 그 제가 기사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상세하게 제가 기사화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정의선 회장도 분명히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대가 이번에 CPSP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화면에 우리 PD가 올려주고 있는데요. 정의선 회장의 대한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기대가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정의선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대가 좀 투자를 해주길 원한다는 얘기죠. 저게 이제 바이라인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목을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추가해서 쓰는데, 저렇게 해서 정의선 회장이 분명히 쭉 한번 내려보시면, 저 화면을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인프라 어떻게 현대 전략이 글로벌 전략이에요. 수소 인프라 글로벌 전략이고요. 쭉 내려보시면 PD님 좀 조금만 더 더 내리면은 요것도 이제 캐나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미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리면 어떤 차가 갈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영토에 한 20배, 30배 될 거예요. 근데 걔네는 동부서부터 서부에 엄청나게 긴 도로 트럭 라인이 있어요. 딜리버리 라인. 저런 트럭이었는데 저게 수소에 딱 적합하거든요. 근데 수소는 뭐가 필요합니까?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차처럼. 근데 전기차는 태양열 배터리처럼 중간중간에 전선 없이도 그렇게 거기 할 수 있지만 수소는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현대차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강관하고 그걸 다 인프라를 현대차 그러면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CPSP 사업은 결론적으로 그래요. 잠수함 하드웨어는 이미 이제 그거는 끝났어요. 거기 티센크룹의 타입 212 CD형하고 우리 장보고 3 배치 2는 둘 다 진짜 막상막하, 거의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최종 선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게 바로 저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일도 잠수함이나 해군 쪽에서는 인프라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 독일도 오퍼가 될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방 멤버국이잖아요. 그다음에 주요 캐나다의 작전국은 대서양에서 지난 50여 년간 같이 작전을 해서 잘 아는 놈들이에요, 서로 간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드웨어는 우리가 좋지만, 잠수함 자체는 좋지만, 그러나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노하우라는 이건 독일을 못 따라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대해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런 잠수함이라든가 군 전력에 대해서만 딱 따지면 저희가 45대 55를 집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진정 원하는 건 뭐냐면 향후 미국과 손을 떼고 독립을 하고 나토 연방하고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캐나다에서 독일을 확실하게 누를 수 있는 거는 독일의 이점을 누를 수 있는 우리의 이점은 뭐냐면 바로 저런 모빌리티. 캐나다 엄청나게 큰 횡단성, 그 횡단에 그 보급 트럭을
가장 싼 게 저게 트럭이거든요. 항공이 갑니까? 배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트럭이거든요. 북미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트럭이에요. 트럭의 나라예요. 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이 나요. 한 20톤 컨테이너를 싣고 갑니다. 쟤는 매번 가요. 미국 고속도로 가면 다 트럭이에요. 엄청나게 긴 트럭이 열차같이 가요. 열차같이. 그래서 저 트럭을 캐나다는 근데 굉장히 청정한 나라거든요.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강조해서 이제 결론 시간이 다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수소 모빌리티를 활용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의 제한 사항이 요번 캐나다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드리며 오늘 시간을 종료할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